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정보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큰 그림 전략부터 해서 ESG 경영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AI랑 오픈소스가 만나는 지점, 또 미국 경제의 어떤 최신 신호들까지 정말 많죠. 네, 거기다 또 한국 사회 문제도 있고요. 맞아요. 세대 갈등, 노동 현실, 또 현 정부 지지율은 어떤지, 금융 규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고요. 허허,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에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것 같네요. 네, 이게 보면 서로 막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반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고 지금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정보의 실타래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먼저 글로벌 경제랑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죠. 네,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아, 또요? 대단하네요. 네, 9월 4일 종가 기준으로 6,502.08. 올해 들어서만 벌써 21번째 신고가랍니다. 다우랑 나스닥도 같이 올랐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네, 이런 상승세 배경에 미국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된다는,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된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그 8월 민간 고용 증가폭 ADP 발표로는 5만 4천 명이었고 노동부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2만 2천 명. 이게 다 시장 예상치를 확 밑돌았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적었군요. 네, 주간 신규 실업 보름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많았고요. 실업률도 4.2%에서 4.3%로 살짝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다는 소식이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를 치운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달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네, 그 CME 패드워치 보니까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이걸 거의 97%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0.5%포인트 확 내리는 빅컷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 B컷까지요? 네, 다만 변수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게 8월에 52.0으로 나왔는데 이건 또 예상치를 웃돌았거든요. 아, 서비스업은 아직 괜찮다는 거네요. 네, 서비스업 경기는 아직 탄탄하다 이런 신호라서요.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버리면 그건 또 그거대로 경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나빠도 문제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상황이 이런데 그럼 중국은 좀 어떤가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잖아요. 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 아, 네, 그거 크게 했죠. 근데 이게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랑 연결짓는 시각이에요. 경제 둔화요? 네, 시 주석 집권 이후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한 자릿수였고 특히 코로나 때 2020년이랑 2022년엔 뭐 2, 3%대로 아주 안 좋았죠. 네, 그랬었죠. 그 이후에도 작년 5.2%, 올해도 5% 정도, 상반기엔 5.3% 이렇긴 한데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게다가 올 하반기엔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4%대의 성장까지 예측되고 있거든요. 아, 4%대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경제 성과로는 정당성을 얻기 좀 어려워지니까 이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좀 자극해서 그걸 만회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대신에 국가적 자부심 같은 걸로 만족감을 주려는 시도다. 네, 뭐 그런 분석인 거죠.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운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시도. 그리고 그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옆에 딱 서서 외교적 위상 과시하고 또 마오쩌둥 스타일 인민복 입고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던데요. 맞아요. 개인 권력을 부각시키는 거죠. 반면에 리창 총리 같은 다른 지도부 역할은 좀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아, 로이터 보도 보니까 리 총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정상들 만나고 김정은이나 모디 인도 총리 같은 핵심 인사는 다른 석에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디테일들이 권력 내부의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내부 경제 압박이 외부로 힘을 과시하거나 내부 권력을 다지는 쪽으로 나타나는 패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또 각국의 전략 변화, 당연히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주겠죠. 다음 주제인 ESG랑 기술 트렌드로 넘어가 보죠. 네.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 이게 2025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 있죠. 그런데도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경영 흐름은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정치 상황과 별개로요. 왜 그렇죠? 이미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 글로벌 공급망을 꽉 쥐고 있는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협력사들한테 ESG 기준 지키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미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정치 변수와는 별개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한국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원래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하기로 했었잖아요. 큰 기업들부터. 네,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부터요. 근데 그게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뭐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기업들 준비도 덜 됐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는데 네, 이래 자칫하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의 투자나 비즈니스 전략에도 좀 고려해봐야 할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이제 AI, 인공지능하고 오픈소스 이 둘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AI와 오픈소스요. 네, 곧 오픈테크넷 서밋 2025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서 바로 이 두 기술이 합쳐져서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오, 구체적인 사례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요즘 사이버 위험 많잖아요. 이럴 때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거냐, 뭐 백업 전략 같은 거요. 또 AI 서비스 잘 만들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 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AI 돌리려면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컴퓨팅 파워. 네, 그 인프라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다고 하네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기술 발전이 뜻밖의 분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맞아요. 코람코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요즘 뉴 이코노미 섹터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대요. 투자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요? 아, 그 서버 잔뜩 있는 곳. 네, 그렇죠. 2025년 이후로 임대용 데이터 센터 공급이 확 늘어날 전망이고요. 올해 수도권에만 6개, 2027년까지는 전국적으로 22개가 더 생긴다고 하네요. 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거죠? 일단 AI 때문이죠. AI 돌리려면 데이터 처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점이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전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개발할 땅도 부족해요. 아,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요 지역 데이터 센터는 시소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뭐 하남 데이터 센터나 분당 IDC 같은 거래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하고 손잡고 하는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아까 미국 증시 얘기할 때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이랑 관계 강화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AI 기술 경쟁이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 변화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사회 내부의 문제들일 텐데요. 한국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한국리서치에서 2025년 세대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와, 우리 사회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84%나 된대요. 84%요? 정말 높은 수치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55%로 높게 나왔고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게 또 누가 더 피해를 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비슷하게 피해본다 이게 45%로 제일 많긴 한데 세대별로 속마음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젊은 세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는 어린 세대가 더 손해본다. 이게 48%로 높고요. 반대로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나이 많은 세대가 더 피해본다. 이게 32%로 상대적으로 높아요. 아, 서로 자기 세대가 더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군요. 네, 서로 좀 입장이 다른 거죠.
근데 갈등 원인을 단순히 세대 간 가치관 차이 55% 이걸로만 볼 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다른 원인도 있다. 네. 미디어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다. 이게 44%. 또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 뭐 취업이나 주거 문제 같은 거요. 이게 41%. 이것도 주요 원인으로 같이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 외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대 간 소통이나 협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도 40%나 됐고요. 특히 젊은 층은 윗세대랑 소통하는 걸 더 힘들어하고 고령층은 또 아랫세대랑 소통하는 걸 더 힘들어하고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갈등 문제와 더불어서 또 노동 현장의 목소리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산업재해로 아들을 잃으신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대표님 인터뷰 내용인데요. 아들 김용균 씨 같은 비극이 제발 더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내용입니다. 아, 마음이 아프네요. 네, 경제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시되면 안 된다. 또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절절한 외침이죠. 그렇죠. 기본적인 권리인데. 정부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럼 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갤럽이 9월 첫째 주 2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는 63%,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28%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63%면 꽤 높은 편이네요. 네, 대부분의 그룹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는데요. 다만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부정이 54%로 더 높았고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이 63%로 더 높아서 좀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뭐라고 나왔나요? 그게 좀 흥미로운데요. 지난달에는 특별사면이나 외교 문제가 제일 많이 언급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경제민생 문제가 1순위로 올라섰어요. 아, 경제 민생 문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4%, 그리고 지지정당 없는 무당층이 25%, 이 순서였습니다. 네, 정치권 관련해서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건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는 소스입니다. 내란 공범이요? 좀 센 발언인데요. 네, 근거로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 논란 때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사전에 계엄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점, 그리고 계엄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신속하게 국회에 모였다는 점, 뭐 이런 걸 들었다고 해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또 반박도 있었겠죠. 네, 해당 방송 진행자는 경고가 곧 방조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야당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를 막을 힘이 있겠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네, 일리 있는 반박이네요. 그리고 또 나 의원의 이런 강경 발언 배경에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소위 빠루 재판. 아, 네, 그렇죠. 그 재판의 결심 공판이 곧 다가오는 개인적 상황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덧붙였다고 소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요.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저희가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스에 담긴 양측의 주장과 그 배경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달해서 당신께서 이 사안을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죠. 자, 그럼 정치 지형 변화와 함께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움직임도 좀 봐야 할 텐데요. 한국 상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 CEO들을 만났는데 건전성 권리를 아주 강하게 주문하면서도 잘하면 M&A 규제 완화 같은 당근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신호를 보냈다는 소식이에요. 아, 당근과 채찍 전략인가요? 왜 저축은행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높은 연체율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2025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7.53%나 돼요. 다른 금융권보다 훨씬 높거든요. 와, 7.53%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장이 부실훈료가 큰 부동산 PF 이거 빨리 정리하고 손실 대비해서 대선충당금 충분히 쌓고 필요하면
자본 확충까지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 반대로 저축은행 쪽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나 지역 의무대출 비율 좀 완화해달라. 유가증권 투자 한도도 좀 높여달라. 뭐 이런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요. 당국이랑 업계 사이에 줄다리기가 좀 있겠네요. 네, 팽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찬진 원장은 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독립 문제나 차기 금수원장으로 간다는 설에 대해서는 일단 침묵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아까 데이터 센터 투자 열기는 뜨겁다고 했는데 전체 상업형 부동산 시장은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코람코 보고서를 보면 3분기 시장은 자산별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양극화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다는 거군요. 네, 오피스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래액이 약 11조 7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6%나 늘었어요. 와, 186% 증가요? 엄청나네요. 네, 특히 대기업들이 사옥 매입하거나 하는 그런 대형 우량자산 거래가 아주 활발했고요. 호텔 시장도 외국인 관광객 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안 좋은 쪽은 어딘가요? 물류센터입니다. 수도권 상온 창고 공실률이 16%, 저온 창고는 무려 40%에 달해요.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40%요? 저온 창고는 거의 절반이 비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상반기 수도권 거래액도 1조 6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5%나 줄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좀 어렵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함께 임대주택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임대주택이요? 네, 최근에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 중심 시장이 형성되기에 좀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사업이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백실 안팎의 좀 작은 주거시설을 사들여서 젊은 층을 위한 코리빙, 그러니까 공유주거죠. 아니면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하우싱으로 바꾸거나 아예 임대형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이런 투자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실제 투자자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마침 아까 봤던 한국갤럽 조사에 관련 내역이 좀 있었어요. 오, 어떤 내용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물었더니요. 현행처럼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한테만 부과해야 한다. 이 의견이 47%였고요. 기준을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27%였어요. 현행 유지 의견이 훨씬 많네요. 네. 기준을 바꾸면 증시에 부정적 영향 줄 거다. 이런 우려가 40%로 긍정적 영향은 기대보다 2배나 많았고요. 세금 정책 변화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세금은 중요하니까요. 또 다른 건 없었나요? 코스피 지수가 현 정부 임기 안에 5천 갈 수 있겠냐? 이걸 물었더니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관론이 50%로 가능할 것 같다는 낙관론 2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는 시각이 많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국내 주식 21%보다는 미국 같은 해외 주식 56%를 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해외 주식 선호가 뚜렷하네요. 네, 특히 20대랑 30대 젊은 층에서는 거의 80%가 해외 주식을 선호한다고 답했고요. 이런 결과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미국 경제 상황이나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과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샘보로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7%였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미국과 중국의 거시 경제 전략부터 시작해서 ESG, AI 같은 기술 트렌드, 또 한국 사회 내부의 세대 갈등이나 노동 현실 문제, 그리고 금융, 부동산 시장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세상이 정말 뭐랄까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신호들이 막 교차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경제지표 하나, 기술 발전 하나, 사회현상 하나하나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단 하나의 정답, 그런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자신만의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딱 찾는 것보다도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변화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태도 자체가 아닐까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 붐이라던가 아니면 세대 갈등 심화 같은 현상들이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변화의 방향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